안녕하세요. 시네마 브런치 3인방 여러분 또 찾아뵈었습니다. 오늘의 시네마 브런치 파트너는 요즘 가장 핫하죠.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화 미나리. 어떻게 보면 미국 영화인데 그렇죠. 많이 논란이 됐었죠. 미국 영화냐 한국 영화냐 뭐 이거 갖고 아우 뭐 어느 영화면 어때. 정서가 한국, 예, 정서고.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 영화로 생각하고 그래, 있죠. 한국 영화로 생각하고 미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국적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근데 뭐 영화였죠. 정확히는 미국 영화죠. 그렇죠. 미국계 한국인이 만든 미국 영화죠. 그러니까 이제 골든글러브에서 이걸 외국어 그렇죠. 영화상에 외국 올렸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 자본으로 아니 그렇게 브래드 보시는 피트가 쪽이구나. 제작에 참여한 영화인데 그렇죠. 이게 외국 영화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뭐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적인 정서. 미국인들이 볼 때 이건 굉장히 미국의 이민 처음에 개척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당시하고 비슷한 것들을 많이 연상시키니까 미국적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또 미나리도 등장하고 윤여정 선생님의 너무 한국적인 고스톱. 예, 문화적으로는 한국 영화니까. 그런데 감독은 어떻게 얘기했냐? 이제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네네. 이 영화에 사실 많은 그 평론가들도 그렇고 제일 높이 사는 게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정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 역할 제이콥 그리고 아들 귀여운 아이 데이빗. 이 두 사람에게만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캐릭터에게서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들 모두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다. 나는 지금의 제이콥의 나이고 데이빗 나이 또래의 아이가 있다. 덕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는 내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했던 것만큼 노력하진 않지만 나는 실패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꿈을 가지면서도 가족을 위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결혼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한 얼마나 깨지기 쉽게 느껴지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인의 디아스포라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7, 80년대 우리 이제 이민 1세대들에 대한 감독님은 이 영화 보시면서 굉장히 남다르셨겠네요. 저하고 비슷할 때 이제 미국에 가서 정착한 어떤 가족의 이야기죠. 저도 1980년 2월에 미국을 갔고 저희 부친께서는 이제 그거보다 한 몇 달 전에 먼저 미국에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개신교 목사고 그리고 미국의 부흥회를 갔다가 부흥 집회를 갔다가 초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아무래도 목사니까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가야 되느냐? 왜냐면 이 우리나라에 본인이 지금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 두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항상 이 아내들이 현명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 그런 말씀하신 거죠. 아니 오남일녀인데 얘들을 대학까지 가르치려면 무슨 돈으로 그 사례를 어떻게 얘들을 공부시키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할까요? 그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수긍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엄청나게 많이 고통을 받고 이 영화에서 표현되는 그들이 어떤 자기들의 삶을 터전을 개척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사실 저와 제 아버지가 겪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 1년 반 넘게 사례를 집에 전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나리에서 제이콥이 계속 농작물을 심었는데 그게 계속 실패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 그 1년 가까이 제가 공장에서 40시간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공장에서 일하시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아버지의 진실함과 그리고 어떤 그때 20%밖에 남지 않은 작은 숫자의 성도를 위해서도 자기가 거기에 이 헌신하는 모습 때문에 저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저희 엄마와 제가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한 것 같고요.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미나리에 그들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좀 어려운 일을 저희들이 겪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텐데 사실 이 영화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어떤 많은 복잡한 그 이면에 어떤 메타포가 있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굉장히 보이는 게 다인 굉장히 정직하고 투명한 영화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은 또 외신 평론가들도 외국 평론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미국 평론가들은 굉장히 미국적인 작품이라고 봤어요.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대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땅을 개척했던 미국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미 대륙으로 건너와서 그렇게 땅을 개척했던 미국 이민사의 첫 장면이 떠오르고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본 게 있는데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땅에 네네. 와서 일단 개척하면서 이미 역사가 시작됐는데 10년도 되지 않아 절반이나 사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던 땅을 개척해서 살아남는다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잘 상상이 안 가는데 그게 많은 생명의 죽음과 위험과 분투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의 그 핵심 가치가 또 그때 청교도들이 신앙의 이상적인 사회를 그 공동체의 사회를 구현하는 게 이상이었잖아요. 그때 사실 그 미국의 북동부에 처음에 그 메이플라워호가 오고 정착할 때 다 신앙인들만 온 건 아니에요. 네네네. 사실은. 그렇긴 우리가 하죠. 너무 이렇게 너무 그 개신교에서 그걸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좀 그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네, 범죄자들도 많이 불황인들 있었고 뭐 많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첫 해에 그 미국의 그 원주민 추장이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건너온 그들을 사실 보살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혹한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추장의 이름이 메사소이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스턴에 있는 메사추세츠가 그 추장의 이름에서 온 거거든요. 맞아. 보스턴이 처음에 개척했다.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백인들이 어떻게 했죠? 미국 원주민들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서부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그렇게 부정적이시. 뭔가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런 저도 그걸 읽었는데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만 아름답게 꼭 아니 근데 아니죠. 그런 부류의 집단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정말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럼요. 집단들은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다른 어떤 대륙보다도 이제 새로운 네. 이민자들에게 또 땅을 무료로 경작하게 내어주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 원주민 인디언들과도 굉장히 서로 보살피면서 잘 지내는 공동체도 영화 보면 좋았던 건 가족의 얘기란 걸 우리 네, 다 알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자전적 네, 이야기라니까 맞습니다. 물론 다 똑같진 않지만 팩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영화적으로 재구성할 때 정의삭 감독님 인터뷰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가족의 얘기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근데 가족들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특히 부모님이 고맙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영화에는 부모들이 싸우는 얘기들과 그 긴장들이 계속 그렇죠. 흐르잖아요. 네네네. 저희 아내랑 같이 영화 보는데 저희 아내가 더 못 보겠다고 부부의 긴장도가 올라가잖아요. 막 갈등 상황이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네. 긴장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그게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우리 부부의 싸운 얘기를 저렇게 막 다 오픈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를 끝나고 났을 때 이 안에 남는 정서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게 노골적으로 까발린다든지 분풀이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게 아닌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시각이.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데이빗이 모습이 사실은 이 정의삭 감독의 그렇죠. 투영되어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우리를 바라봤겠구나에 대한 것들이 부모로서 부모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는 게 그 영화 안에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렌즈로 그걸 투영해서 재구성하느냐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사실 미나리라는 영화는 이제 이민 가정의 가족사를 다루었는데 많이들 공감할까 이 보편성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들하고 이제 접점이 생길까. 근데 여자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제 주변에도 자매들이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 가족사,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되게 이민의 경험과도 유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고 아이를 네네. 낳아 기르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남편과 삶을 조율해야 되고 이 세상이라는 다양성 속에서 우리 가족만의 독특한 문화를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모두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가는 내면적이거나 외면적인 이민의 경험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그 분투와 씨름 속에서 특별히 가족의 의미가 굉장히 소중해지고 강렬해지고 혹은 다 네. 아작이 나고 끝장이 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은 보편적인 이제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한다면 가족 이야기. 이 영화가 이제 제가 그 사실 감정이입이 돼서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족이거든요. 어차피 그 농장을 개척하고 거기에 고립돼서 그 가족들끼리만 거의 있는 어떤 삶이잖아요. 저도 제 경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민 가서 사실 언어도 잘 되지 않죠. 물론 학교를 가긴 가지만 거기서 무슨 친구와 사귀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가족밖에 없어요. 형제하고. 그쵸. 결국 계속 그 유대를 형성하는 게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그 가족. 이 형제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로 유대가 좋거든요. 저희가 그 부모와 어떤 자식들 그리고 이 형제들 사이에 너무나 이 반목하는 게 없이 사이들이 정말 좋은데 그들이 그때 어떤 함께 그 고난을 겪어내고 또 이겨낸 그 가족 공동체의 어떤 투쟁 때문에 그것이 좀 그렇게 어떤 가깝게 우리 가족을 만들어준 그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좀 남달리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네. 아마 감독님도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뭐 좋은 일만 가족끼리 있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 가족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제 서로 그 분리를 겪습니다. 분열을 겪어요. 그런 말을 감독이 했어요. 부모의 삶이 격변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꿈을 찾아 조국을 떠났고 그들이 외국 땅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고 뭐 지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기묘한 균형감을 스스로 찾게 된다. 이제 감독이 자기 자전적인 얘기죠. 애는 그 누나, 데이빗 누나. 애는 종종 나이가 어린 엄마처럼 군다. 데이빗은 어리지만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의 깊이를 배워야만 한다. 우리는 그들이 영화의 첫 부분에서 많은 걸 목격하고 반응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목격한다. 반면에 부모는 일을 해야 했고 더 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다. 영화가 끝날 무렵 이 여정의 모든 것을 목격했기에 비로소 할머니를 집으로 다시 데려와서 같이 살자고 하잖아요, 할머니한테. 그런 중요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나 이 결혼 관계가 굉장히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결국은 뭐 그 무슨 성직자도 아니고 무슨 뭐 대의를 위해서 지금 뭐 그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들은 어떤 자기들 가족 간의 어떤 앞으로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니까 분명히 그 다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제 부모들이 어려운 어떤 삶의 여건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질 않았고 너무 이상적인 목사님 가족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굉장히 외골수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거의 없으시고 그냥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밖에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절대적 어떤 신뢰와 그 남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보통 한 1년 반 동안 가장이 수입을 안 가져오면 뭐 어떻게 다 애들은 학교 다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 부모를 원망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느냐. 아니, 전혀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저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제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구축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 플로리다에서 훨씬 큰 교회에서 초빙을 받았거든요. 네. 물론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결국 가지 않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통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근데 사람들이 어머니하고 신청하셨어요? 제가 모르는 데서 다퉜을 수는 있어.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근데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고 조금 더 어렵게 제가 대학을 들어간 이후까지도 조금 더 그게 지속됐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게 살았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더 가까워지고 저희 부모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고난을 잘 감당해서 그 이후에 지금의 어떤 그 평탄한 삶의 축복이 주어졌다. 그건 이제 체험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경험이라고 봐요. 그럼 감독님은 이 극 중에 모니카를 잘 이해하시기 어렵겠네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그 남편은 그 땅을 일구고 그래서 이제 그 무언가 여기서 농사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아내는 자꾸만 그 아픈 아들 때문이라도 다시 자기들이 왔던 도해지로 이제 돌아가자고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 남편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좀 몰아붙인단 말이죠. 너의 꿈, 네가 농사로 성공하는 너의 꿈에 집착하는 사람이지 너는 아내인 나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공격을 하는데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게 결국 그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농사 일을 해서 성공하려는 욕망도 그 결국 끝에 가보면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과 또 자기가 함께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이후의 어떤 조금 더 좀 윤택한 삶 그것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이 아내로부터 공격당할 적에 조금 좀 많이 힘들고 외롭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 이건 정말 너무 남편 입장인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아니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처자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거를 여자는 그 진심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남편들도 많고 자기의 야망이 훨씬 중요한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모니카의 그 심리가 100분 이해가 가는 게 그래요? 예, 이 남자가 재벌이 되고 뭐 야망을 이뤄서 우리를 막 뭐 엄청나게 막 부유하게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거보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해서 자기의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모니카는. 그 저는 마음이 항상 내려놔. 진짜요.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만 해주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버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왜 본인 자랑을 하세요? 지금 영화 얘기하는데. 아니 진짜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제이콥. 그 남편도 그런 마음일 거라고. 네. 근데 영화에 모르잖아요. 영화에 보면 하나 저는 이제 보면서 단서가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제이콥이 난 장남으로서 가족을 돌보았을 뿐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이 히스토리를 가만히 유추해보면 네네네네. 그리고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다시 새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모니카가 이게 새로운 시작이면 우린 끝이 희망이 안 보이는 거라고. 그럼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제이콥이 그냥 상상인데요. 장남으로서 나는 가족을 돌보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해보면 그리고 재산이 없는 거야. 시골까지 흘러들어올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병아리 감별사는 어느 정도 수입이 그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뭘 말하냐면 장남으로서 계속 동생들의 뒷바라지로 계속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왔고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가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큰 가족을 생각하는 거죠.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동생이나 또 나머지 한국일지 뭐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이 미국에서 고생했던 것들을 토대로 장남으로서 계속 고국에 있는 동생들이나 나머지 가족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 그것도인데 목사님 말씀도 맞는데 그냥 영화에서 펼쳐지는 그렇게까지 유추 안 해도 그냥 현실적으로 아니 내 아들이 아픈데 그리고 여자는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도심에 살아서 아들을 빨리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남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니카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안 이게 보이는데? 작물이 안 네. 보이죠.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아들을 또 병원비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심으로 가면은 그래도 일자리가 허접하지만 일자리를 더 잡기 쉬울 테고 그러니까 자기를 좀 내려놓고 자기의 야망을 좀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줘야 지금 이게 현실에 맞는 게 아니냐라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 아픈 아들의 운명을 그 신의 손길에 아, 맡기고 진짜? 믿음으로 갔어야지. 아 진짜 제이콥하고 모니카 역할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서로 막 박터지게 싸우면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시 해서 만드는 뭘까? 재현도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둘이. 그렇지. 이거를 여자가 무조건 의심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독님 얘기처럼 이 남편이 하지만 우리 가정을 정말 위한다는 진심이 드러나면 만사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여자는 무조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화제 사건이에요. 이 그렇죠, 영화에서. 그렇죠. 네. 드러난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자기의 야망보다 그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모니카의 입장에 서준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두 사람이 더 가깝게 오해가 풀리고 더 결속되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농사일을 져서 큰 농장을 일구고 그러려고 했었던 그의 꿈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무의식 속에 꿈틀거리는 큰 자기의 욕망이죠. 어쩌면 야망일 수도 자기도 좀 의식하지 못하는 있어. 자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깊이 내면적으로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그 자기의 그 형제들과 이런 사람 돌보다가 네.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한데 내가 이 여기서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 커다란 농장을 일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에서 솔직히 막리라고 이렇게 살기 싫은 거지. 그러고 보면 내 생각이 그죠. 틀린 게 되네 지금. 그럼요. 저는 밑바닥을 막 후벼파면 제이콥이 사실 이게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야곱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내가 뭔가를 네네네. 이뤄내서 계속 이걸 그렇죠. 하겠다라고 생각했고 맨 마지막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제 장면이 저는 그래서 마치 야곱의 야복강 나루토에서 네네네. 씨름해서 그렇죠. 이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처럼 어떻게 보면 이 제이콥의 계획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실패한 거거든요. 왜냐면 불이 났으니까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했던 게 결국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야곱으로서의 인간적인 최선의 끝이 이게 불타버리니까 한번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는 경험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 지금 얘기했던 제이콥이 가지고 있는 야망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가족들하고의 관계에서 충분히 설득이 안 되고 충돌이 왔던 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네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야곱으로 목사님이 비유를 해주시니까 잘 이해가 되네요. 그가 그 가지려고 했던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영화 속에서 그런 면이 잘 이해가 돼요. 근데 무조건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제이콥을 막 욕망 덩어리로 보기보다는 다 있겠죠. 다 우리란 공존할 것 존재가 같아. 사실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제이콥이 다 가지고 있었던 공존할 것 그런 것들 같아요. 속에서 그걸 깨닫는 거는 대체로 이제 성경부에서 적용해서 아 내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고 불난 것처럼 가족이 아프거나 또 어떤 뭔가 실직을 하거나 어떤 피치 못할 외부적인 어떤 인생의 계기를 통해서 사실 그걸 깨달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야망 또는 좀 덜어내면서 뭔가 보듬으면서 가는 것들이 쉽게 형성되어진다고 네.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모니카의 관점에서도 나중에 창고 화재 사건을 겪고 나서 남편을 좀 더 깊이, 좀 더 다층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됐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 이민 개척사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영화에서도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땅을 개척하려고 온 사람이 전에 있었는데 뭐 빵 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개척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땅. 남편이 어떤 부담을 가졌을까. 근데 그러면서 정말 구사일생을 어떻게 보면 농작물을 살려내서 한인타운에 이제 배급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창고가 불탔어. 그랬을 때 이제 남편이 정말 불쌍했을 것 같아.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그때 진짜 사랑하게 되고 남편의 진심도 알게 되고 돼요. 근데 거기 그 개척하기 어려운 땅에 이제 조력자가 나타나잖아요. 이제 폴이라는 네네, 그 그렇죠. 인부가 그분의 캐릭터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물어보고 싶었어. 저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네. 그냥 조력자이지만 저는 이제 저도 크리스찬인데? 이걸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약간 이상한 크리스찬. 이게 왜 영화적으로 보면 폴이라는 인물이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인물이고 네. 그리고 네.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인 남편의 그러니까 제이콥의 어떤 농장 일꾼을 돕는 일꾼으로 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력자가 맞죠. 근데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네. 더 나가서 주일이면은 이 커다란 십자가를 진짜로 메고 네네네. 그리고 행진을 하듯이 굉장히 먼 거리를 그 보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 줄거리로 내러티브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 장면이 없어도 이게 드라마 전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왜 그랬을까 그럼 그 장면이? 저는 또 어떻게 봤냐면 지금 되게 신앙적이라고 하셨는데 좀 약간 이단 같고 네네네. 아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이상한 신앙 막 악마가 있다고 막 털어내고 네네네. 막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저는 근데 이 폴 때문에 결국은 사실 이 영화가 기독교적으로 회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줄기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왜 인물을- 그러냐면 정의삭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폴이라는 이 캐릭터가 실제 자기 가족하고 같이 있었던 순복음 교인이라고 했었거든요. 아 실제 이것도 경험담이구나. 그렇죠. 자기 가족을 네네네네. 도왔던.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좀 약간 불편한 면이 좀 있었어요. 그 폴의 신앙이. 네네. 근데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이제 제가 보게 된 계기에 세 번째쯤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이 영화에 보면 기독교적인 이 요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게 엇박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제 그러면 이 제이콥 가정이 이민사에서 여기 이 아칸소에서 적응을 하는데 결국은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면 결국은 폴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민교회, 한국인들인데 이민교회도 이들은 그 모니카는 가기 싫어해요. 백인교회 가는데 백인교회에서 갔다가 별로 경험이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헌금을 많이 했냐고. 너무 이방인 같이 쳐다보고. 그래서 모니카가 다음 주부터는 안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권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들은 실제 이 부부들한테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영화를 가만히 보면 이 집에 처음 초대된 것도 폴이에요. 네. 그리고 제이콥이 우월감을 드러내거든요. 한국인들은 머리를 쓴다고. 그렇죠. 이거 근데 거꾸로 보면 제가 다 웃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열등감의 또 발로이기도 하잖아요. 백인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들에 대한. 근데 희한하게 폴은 거기서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 보이는 캐릭터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 집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막 이게 막 귀신을 내쫓는 게 굉장히 비신앙적으로 보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신앙의 여러 스펙트럼 안에서의 그냥 이 신앙으로 그럼요. 존중해 준다라면 네. 네네네. 사실 폴은 그 집안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냐면 무시를 당하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카가 처음에는 되게 거부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네, 보더니 그런데 막상 나중에는 어머니가 아프고 그러니까 초대해서 도와주고 무릎을 꿇고 나중에 그 제이콥에게 앉아서 기도해줄까. 기도하고. 그렇죠. 폴은 또 네. 내쫓아. 근데 다음날 또 와. 그렇죠. 그리고 근데 나중에 모니카가 받아주죠. 예, 그리고
제이콥이 난 내 방식대로 할 거라고 농사를 그 폴이 뭐라냐면 아칸소에서는 아칸소 방법을 하면 좋겠다고. 근데 진짜 나중에는 아칸소 방법을 해서 이게 이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감독님의 했던 결정적인 장면이 저는 굉장히 나중에 좀 뭉클했던, 처음에 저도 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저도 들었거든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정말 오버랩 된 거죠. 이 동양인들은 양복을 잘 차려입고 백인교회 갖다 냉대를 당한 거야. 근데 백인인, 무시해도 되는 이 백인이 희한하게 거기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제가 그걸 멈춤으로 다시 봤거든. 극장에서 볼 때는 말고 다시 화면을 자세히 봤는데 그 십자가가 바퀴가 달렸더라고요. 바퀴 달린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힘드니까 별로 어렵지 않겠다. 그냥 메고 가면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 제이코 그 순자 할머니가 이 집을 얘기할 때 바퀴 달린 집 재밌잖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바퀴 달린 집에서 사는 굉장히 힘겨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 폴이 바퀴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게 십자가의 삶, 십자가가 내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차에 타라고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렇죠. 아니 나 이걸 다 맞춰야 된다고. 그럼 십자가를 꾸준히 지고 가는 거죠. 무시당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와서 그 집에서 일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섬김이 뭔가 바보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 안에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일을 갖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 이 폴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막 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굳이 왜 저 사람을 집어넣었을까 싶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의삭 감독이 나중에 자기 가족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가족이 여기 남게 하는데 정말 도움을 준 건 폴이었구나. 네. 그 로마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알폰소 쿠아론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안을 끌어갔던 분이 자기 집에 하녀였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로마라는 영화를 그쵸, 다시 그쵸. 만들었던 것처럼 이 캐릭터가 사실은 감독님처럼 시나리오 쓰는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뜬금없는 캐릭터인 거죠. 네. 그런데 자기 집이 이 아칸소라는 지방에 와서 이렇게 진짜 아무도 자기네들을 환대하지 않고 아무도 돈 안 주고 심지어는 막 수맥한 사람도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막 이게 폴이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신앙적 관점으로 동양인 가족이 이 시골 마을에 와서 정착하는데 그가 어떤 컬러의 신앙인지는 상관없지만 그 자기 신앙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지금 네. 목사님 말이 한 99.9% 맞을 것 같고 번뜩 떠오른 게 0.01%. 이걸 어떤 그 미국 평론가가 정말 무지하게 징그러울 만큼 미국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아까 그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 총교도 어떤 공동체가 그 원주민의 도움으로 이걸 땅을 일구고 이제 그런 그렇죠. 역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미신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폴이 하나님 믿고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 영적인 뭐 영계가 열린 사람처럼 나오기도 하고 약간 인디언들을 묘사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그러니까 드네요. 원주민으로서 도왔던 그러니까 미국 이민사하고 그대로 겹치는 어떤 그림일 수도 있겠다라는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당연히 네, 네. 그 미국의 원주민들이 백인들이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거기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때 그들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준 건 틀림없는 사실. 만약 폴이 없었으면 과연 이 가족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었을까? 농사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이 가족 입장에서 돌아봤을 때 폴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무식해 보이는 십자가를 물론 바퀴가 달렸지만 자기네 집이 바퀴 달린 집에 살던 것처럼 그 어떤 바퀴를 달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것처럼 자기 마을에 온 이방인들을 끝까지 자기 신앙으로 끝까지 섬겼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정의삭 감독 안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네. 정의삭 감독이 어쨌든 크리스찬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네. 이 역시 그게 이제 어떤 그 신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그렇죠. 의미로 아마 그 영화에 그 캐릭터를 심어놓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이 영화 안에서의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일까요? 폴이 아닐까 싶어요. 예. 개척 정신도 볼 수 있겠죠. 마치 갈렙이 네. 그렇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처럼 사실은 한 가족이 낯선 땅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찾아오는 난관 속에서 사랑이라는 힘으로 또 신앙이라는 힘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그 과정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영화는 굉장히 따뜻하게 네. 물론 리얼하게도 보여주고 따뜻하게도 보여주고 하지만 특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낭망해 있을 때 이 미나리를 보면서 좀 희망을 갖게 하는 면들이 있지 않을까. 적극적인 신앙의 삶에 대한.
근데 이 가족이 이렇게 사실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날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안 했어요. 윤여정 선생님. 할머니. 이 할머니. 순자죠? 순자 씨.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할머니 순자는 가장 극 중에서 이제 미나리 같은 인물? 미나리처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할머니가 뭐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뭐 정신이 치매에 걸리건 운전하건 뭐 그렇지 않건 인생의 모든 걸 수용할 줄 아는 어른이다. 예, 철없는 아이처럼 그냥 존재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순자가 하는 모든 행동과 실수까지도 그게 화제를 일으켰을지라도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네요. 화제까지도. 굉장히 러블리한 그렇죠. 캐릭터죠. 정희석 감독이 믿고 구현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할머니가 좀 대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할머니. 뭐 특히 그 손자 손녀에게 끼치는 영향을 봤을 적에 저는 뭐 그 주님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주님의 모습 왜냐면 그렇죠. 이 손자가 특히 더 좀 멀리 하잖아요. 경원시하는. 오줌도 먹이고 냄새 난다고 그러고. 당연히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특히 어른들. 그게 뭐 매주 냄새일 수도 있고 마늘. 있을 것 같아요. 마늘 냄새일 수도 있고 냄새 난다고 그러고. 굉장히 좀 그 할머니를 배척하고 손자한테 조롱을 그러거든요. 조롱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 꾸준히 계속해서 그 아이를 그 상처를 좀 싸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좀 뭐 이 아이가 물론 심장이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는 그 엄마하고 아버지, 특히 엄마는 이제 과보하고 이 아이가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전전긍긍한데 이 할머니는 오히려 괜찮아. 뛰어놀고 그래야 아마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저는 그 얘기 믿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네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구멍이 점차 메워지고 있다. 좋아졌잖아. 그렇죠. 할머니랑 산 이후에. 근데 그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연단이 아닐까요? 그 아이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지혜를 도전. 알려주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 아이가 튼튼해져서 사실 심장의 문제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애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그 병들어서 실수로 이 농장에 불이 나게 하는 화재 사고에 어떻게 보면 진범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네. 그럴 때 그 자기의 어떤 죄의식 때문에 이 민망함과 이 농장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제 막 집으로부터 막 도망치잖아요, 멀리. 그렇죠. 그 할머니 막 뛰어가서 결국 데리고 오는 역할을 그 손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즉 그 할머니의 손자가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연약하고 그랬던 그리고 할머니를 멀리했던 이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아름다운 영향을 받아서 훨씬 네. 더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더 아름다운 아이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그 할머니를 위해서 달려가서 그 할머니를 손잡고 집으로 데려오는 저는 그 부분이 영화에서 가장 좀 마음이 좀 동했던 예뻤어요.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네, 것 아름다웠어요. 같습니다. 그 부부가 갈등이 굉장히 첨예할 때 또 아이들하고의 이 유난유 역할을 할머니가 해주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메타포가 할머니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었고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부부가 한참 갈등이 있을 만한 그때 왜 TV 프로그램에서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 음악이 나오니까 이 니들 엄마 아빠가 저 연애할 때 저 노래 부르면서 꿀 떨어졌다고 지금 둘이 막 그렇죠. 근데 네. 부부간에 그걸 다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손주들한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주들에 대한 역할도 하고 네. 저는 제일 뭉클했던 게 사실 할머니가 그렇게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뇌질환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성인 거죠. 스트레스로 그렇게 아프신 거죠. 연로한 것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어떻게 보면 환경이 너무 또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저렇게 망가지면서까지 뭔가 헌신적으로 이 가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달아가는 그 상황까지 가도록 가족의 어떤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을 보면 되게 숭고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저는 윤여정 선생님 되게 귀여우셨어요. 되게 프로레슬러 보면서 보통 여자들이 프로레슬링에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고 저 근육은 어떻게 저렇게 근육이 생겼대 막 이러면서 저 근육 좀 봐 이렇게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아유 윤여정 씨 정말 대단한 연기자죠. 네. 저 데뷔해서 초반에는 그 70년과 71년에 그 김기용 화녀와 감독님. 충무 이런 영화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캐릭터였어요. 그러면 첫 영화로 그러니까 데뷔작으로 뭐 청룡하고 그다음에
대종산 다 재패하고 그다음에 그 CCS 영화제라고 지금 상당히 그 권위를 인정받는 영화제 있잖아요. 벌써 그게 쓰셨구나. 4회 대회인가 거기서도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니까 초반에 반짝 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때 좀 그 사회 분위기가 여배우가 이제 결혼하면 또 이제 활동을 멈추고 이런 일도 있어. 그녀도 자기 의지와 뭐 의지였겠지만 어쨌든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좀 활동을 멈추게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기 어떤 배우로서의 삶을 재건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아카데미상까지 가서 그러니까 두 아들을 혼자서 싱글맘으로 트로피를 거머쥐는 게 그리고 이제 맞아요 지금 말씀처럼 미국에 가서 그녀가 이제 고통받은 삶 어려웠던 그게 결국은 그 미나리에서의 삶하고 똑같거든요. 그 미국 살면서 그 남편과 좀 어렵게 되고 아이를 홀로 두 아이를 키울 적에 그 슈퍼마켓에서 3달러도 안 되는 그 최저임금을 당시에 받으면서 아이들을 키운 그런 얘기 보면 결국 미나리에서도 그들이 미국에서 척박한 땅에서 삶을 개척하는 게 윤여정 씨도 분명히 그것을 자기 삶으로 직접 살아냈기 때문에 배우가 아닌 어떤 그 개인 윤여정으로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고 잘 해낼 수 있었지 않나 진짜 그런 그리고 생각이 다시 드네요. 배우로 재기하셨을 때도 정말 생계를 위해서 막 정말 그 단역부터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선생님 아카데미상 받으시는 모습이 정말 그 삶에 대한 어려웠던 삶에 대한 정말 이방인으로서의 그 삶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있으시고 이분은 지혜롭고 뻥은 안 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니 진솔하게, 배우 자기가 돈 진솔하게 때문에 연기를 해온 어떤 지금까지 사실 그리고 우리가 돈 때문에 대부분의 일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서도 너무 사람들이 막 거룩한 그런 어떤 것처럼 많이 자기를 포장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다. 물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생업을 위해 일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돈 벌고 또 우리가 교회 헌금해야 될 때 헌금하고 또 우리가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돕고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무언가 더 거룩하게 자기의 삶을 포장하고 마치 내가 생업에 충실한 것이 무슨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은 좀 올바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윤여정 씨가 그렇게 솔직한 거 자기가 정말 돈 때문에 연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위선이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이쪽 그 영화계나 이쪽 뭐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그런 저도 위선들이 많은데 반성하면서 저도 다시 생계를 위해서 연기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최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생업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그 노동에 대한 또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희석 감독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자기는 사실 그렇게 교포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서 넌 어느 민족이냐, 넌 어디서 왔니, 막 이런 얘기 듣고 또 이제 한국에서 잠깐 그 교편 생활을 하려고 대학에서 한국에 오셨을 때도 이제 교포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한국인일 수 없고 이제 늘 그 정체성이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미국화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화될 수도 없는 이 디아스포라가 느끼는 그 고통을 많이 느꼈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데이빗을 투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떤 메타포를 느꼈냐면 데이빗의 가슴에 있는 구멍이 메워졌다라고 하는 데서 할머니가 싫어 하다가 이제 할머니 때문에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이 할머니는 정말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데이빗의 정체성, 할머니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할머니를 밀어내려고 했던 정말 미국인이 되고 싶었고 미국 친구들한테 막 미국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영어를 쓰는 아이고 이 두 정체성이 아주 안정적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마지막 장면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미나리를 밭에 심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교포들은 감독님도 고민하시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미국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백인이 될 수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죠? 미국은 백인들의 세상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백인은 지금 주류일 뿐이고 이것도 2050년 되면은 라틴 계열이 인구 숫자가 훨씬 더 많아져서 이제 백인이 소수인종이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봐도 다 흥망성쇠가 있고 어떤 세계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 어떤 그 민족에게 가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두 정체성을 다 갖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온전히 정착하지 않고 땅의 것을 너무 그냥 막 집착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고 영혼의 순례자로서, 영적인 순례자로서,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혼의 순례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맞는 표현이다. 맞아서 좋아서 하는 거죠.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미나리는 어느 곳에 심겨져도 미나리처럼 우리가 생명력을 발현해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네네. 어디에 정착해 있다 이 문제 이전에 많은 분들이 미나리 보면서 잔잔하게 마음이 온기가 있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내 삶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에 대한 그 용기를 가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심겨지더라도 믿음이라는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미나리처럼 어느 곳에든 강인하게 생명력을 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미나리처럼 믿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서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그 미나리 씨를 확장하고 퍼뜨리고 또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많이 퍼지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그런 나라에. 부분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 윤여정 씨가 어디에다가 미나리를 심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가에 가서 물가에. 좋은 장소를 찾는데 거기에서 저는 시편이 생각나요. 물이 중요한 거였잖아요. 물이 중요한 거였어요. 물가라는 그렇죠? 게. 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라는 게 얘기한 대로 꼭 옥토 이전에 물만 있으면 사실은 생명력을 발현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꼭 물만 필요한 네. 그 물이 무엇인가를 그러네요. 굉장히 복음적인 장면이네. 네, 그렇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굉장히 복음적으로 볼 수 있는 물가에 옆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활짝 피어있는 미나리를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미나리 같은 생명력이 저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심어 주셨으니까 그 생명력을 믿고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